예,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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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인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마이크 예, 예.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평택대학의 이동현입니다. 제가 뭐 이 모임에 오래전에 초청을 받고 좀 적극적으로 활동했어야 되는데 학교가 좀 뭐 이렇게 임시사 체제에서 뭐 어저께 보니까 명지대학교도 파산 뭐 결정이 났던데 그 학교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좀 기획평가처장을 좀 맡으면서 학교 뭐 문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요즘 뭐 해양 행정보다는 뭐 교육 행정에 더 이렇게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그 정필수 원장님도 오래간만에 뵙고 또 이재한 회장님 또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은 좀 자주 좀 뵙는 것 같고요. 이 모임이 정말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해양수산부에 오프라인 장관이 있고 온라인 장관이 있는데 그 온라인 장관이 바로 우리 김인영 교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정책적 변화와 함께 이런 온라인에서의 이런 정책적 움직임과 이런 학습 조직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해양에 크게 발전에 기여하고 또 인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그 모범적인 그런 이제 공부 모임이며 또 정책 또 연구 모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제가 또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한번 제가 정리한 것을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해양수산조선 관련 정부 조직의 변화와 미래라고 우리 또 김인영 교수님이 이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제목을 그대로 썼고요. 다만 이제 이 좀 관점을 좀 신해양 강국의 관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는 쪽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해양 강국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해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정부 조직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이제 해양수산부의 역사 성과 반성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해양 관련 정부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로서 해양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또 이 신의 해양 강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가 또 그런 신해양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해양수산 관련 정부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관련 행정부가 또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가 또 성과는 무엇이고 반성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26년을 맞이한 해양수산부가 신해양 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며 또 이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해양 강국가 이제 필요성과 실행성 가능성 검토인데요. 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바다의 전문가시니까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제 먼저 바다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뭐 지구 표면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육지로 둘러싸인 거대한 소금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지구의 이제 70.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바다의 의미가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준 것은 미지의 세계를 이어주는 길, 이 특히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아주 히트 상품이 되었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인다는 미국의 FOMC에서도 금리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상 등등을 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원래 당초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 하나가 이 소위 이제 그 세계 공급망의 이 장애가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이제 예상을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길로서
어떤 링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 및 광물자원의 보고이고 에너지 저장 창고이며 환경적 기능과 또 대안적 토지 역할로서 뭐 아직 지금 뭐 우리나라는 아직 뭐 강하게는 안 돼 있지만은 뭐 이런 이제 두바이 같은 데 가면 인공섬이라든지 뭐 공항, 진수공간 등이 있고 R&D 테스트 베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양 산업의 이제 의미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럼 해양을 가지고 하는 산업이 이제 해양 산업일 것이고 해양 공간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가 해양 기반형 활동이라 그러고 해양 기반 활동에서 파생된 그런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해양 연관형 활동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이 해양 연관형 산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에 이제 해양 산업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요. 뭐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해양 기반형 활동과 이제 해양 연관형 활동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자원을 채취 활용하거나 해양 공간을 이용하는 것,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된 활동을 우리가 해양 기반형 활동이라 그러고 대체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을 해양 기반형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 연관형 활동은 이 해양 활동에 투입재를 공급하거나 해양으로부터 산출된 재와 서비스를 생산의 주요 요소로 사용하는 또는 해양 이용과 보호 활동에 필요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전방 산업, 후방 산업 할 때 이 전후방 연관 산업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산업들을 해양 연관의 활동에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전통 산업과 이제 신산업으로 구분할 때 뭐 해운, 항만, 조선, 수산 이것들이 이제 전통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산업 발달 단계 중에서는 이제 성숙기 또는 포화기에 근접했고 또 새로운 변화를 좀 일으켜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산업들입니다. 신산업은 이제 심해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해양 레저, 관광, 해양 플랜트, 또 온실가스, 첨단 로봇 장비, 해사 안전, 해양 바이오 등등이고 이것들은 태동기 혹은 도입기 단계에 들어가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이제 해양 산업을 분류한 것들을 영국,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서 보면은 이 수산, 석유가스, 해양 광물, 조선, 해양 장비, 해양 신재생 에너지, 건설, 해운, 항만, 항해 안전, 교육훈련, 해저 케이블, 해운 서비스, 금융 법률을 포함해서 그다음 라이센스 임대, 연구개발, 해양 환경, 그다음에 방위, 해군이죠. 관광 및 레저, 해양 금융, 해양 보호, 해양 안보 및 안전 등등을 다 이렇게 포함하는 것들을 우리 해양수산 산업에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들은 일단 해양 연관형 활동에 신산업이 초점을 두고 미래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기에 이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해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양 산업, 그 다음에 해양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해양 강국으로 이제 점점점 범위를 넓혀가는데요. 해양 강국이라 함은 해양 산업, 해양 정책, 해양 활동 등을 통해서 이 국가 발전, 이제 국내 총생산, GDP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 행복, 여가, 소득에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국제사회 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국가를 우리가 이제 해양 강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관심이 많이 두는 게 이제 국가 발전, GDP 쪽 경제적 활동에 이제 기여를 많이 이제 지금까지 관심을 뒀고요. 좀 해양 산업이 이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데는 조금 이런 것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해양 강국은 뭐냐? 신해양 강국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해양 자원, 에너지, 플랜트, 바이오, 해양 레저, 관광, 기후 변화, 해사 안전, 해양 환경 등을 통해서 해양 강국이 되는 것을 이 전통 산업과 함께 이들 산업을 합쳐 가지고 해양 강국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해양 강국이 개념이 이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신해양 강국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로벌 환경 변화 차원입니다. 지금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해양이 지구의 기후 조절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자원의 문제입니다. 자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자원이 이제 굉장히 고갈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무한한 자원의 보고로서 해양의 역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우주의 역할이 또 이런 것에 이제 대체로 나가겠지만, 그래도 해양의 역할이 아직도 이제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유엔 해양법 협약 등의 이제 새로운 해양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해양 질서를 만들기 위한 한 유엔 해양법 협약이 오히려 국가 간 해양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고, 또 특히 이 해양 활동에 대한 규제가 이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 강국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나라의 이제 지정학적 위치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빈 대표님이 좋아하는 삼면이 바다로 열린 그런 국가로서 이 해양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래 산업이 해양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고 또 개발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극 대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행복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마이카 시대가 지나면 마이 야트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소득이 증가되면 이 소위 이제 친수 공간에서 즐기고 쉬고 또 치유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해양이 수행하기 때문에 신해양 강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실행 가능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행 가능성은 이게 뭐 정치적이라든가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우리가 과연 신해양 강국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먼저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는 이제 국가 지도자의 이제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한 말이 이제 해양 제조, 해양을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 뭐 해양 제조가 딱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해양금융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볼 때 뭐 어느 정도는 그 좀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96년에 이제 그 해양수산부가 신설됐기 때문에 저희들의 행정적 기반은 마련돼 있다. 그다음 산업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해운이라든가 항만, 수산, 조선 등등이 이 주요 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내수가 이제 아무리 이제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역시 이제 해양을 통한 통상 활동에 강점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이 삼면이 바다로 일려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기초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신해양 가국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랬을 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해양 강국을 그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이제 필요한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이 있겠고, 아마 우리 지금 이 바다 이 모임에서 온라인 모임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제 80강을 통해 가지고 그 전략들이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정부 조직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을 통해 가지고 신해양 강국 전략을 한번 모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론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럼 다른 나라는 좀 어떻느냐를 한번 살펴보고 본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양 행정의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분산 모델이고 하나는 통합 모델입니다. 분산 모델은 해양 행정을 각 부처에 분산하는 것이고, 통합 모델은 전담부처 또는 본부처 조정기구를 이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분산 모델과 통합 모델이 어느 것이 뭐 낫냐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은 좀 그 나라의 특성과 역사적 경로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어떤 기능을 개런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을 잘 설계했다고 기능이 고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직이 잘 설계된 게 기능을 상당히
어느 정도 하겠지만 반드시 이제 그렇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 조직과 함께 특히 해양수산부 같은 데는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조직과 함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리더십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해양 행정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전담부처를 이제 설립한 나라들이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해양국, 뭐 영국의 이제 해양관리기구라는 MMO, 캐나다의 수산해양부,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포르투갈의 해양부, 노르웨이의 이제 수산연안부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위원회를 이제 설치한 나라가 이제 국가해양위원회, 미국의 이제 국가해양위원회, 뭐 중국 등등이 이제 있습니다. 먼저 일본을 이제 살펴보면 일본은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분산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합해양정책본부라는 것을 2007년에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 종합해양정책본부의 근거법이 해양기본법입니다. 2007년 4월에 만들어서 여기서 각 부처의 산재에 해양정책 기능을 통합을 해서 이 종합해양정책본부의 본부장이 총리이고 12개 이제 성청의 기관장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해양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이제 수산과 어업은 농림수산성 산하 이제 수산청에서 담당하고 해운 및 항만은 국토교통청에서 기상행정은 국토교통성 산하 기상청에서 해양에너지 및 자원은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청에서 해양환경은 국토교통성과 환경성이 공동을 하고 있고요. 해양경찰의 문제는 뭐 해양경비라고 하는 코스트가드의 문제는 해상보안청에서 하고 있고 해양연구 R&D는 이제 문부과학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제 국토교통성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제 국가해양국이라는 쏘와 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해양사업 발전계획 요강을 발표하는데 국토자원부에 이제 원래 이 국가해양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양정책을 총괄 기획 조정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자원부로 통합되고 여기에 이제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측량지리식신국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해양국 명칭을 존속함으로써 해양정책 총괄 기능을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분산형이죠. 수산과 어업이 농업부에 있고 해운항만은 교통운수부, 기상은 이제 중국 기상국에, 해양에너지 및 자원은 국토자원부에, 해양환경은 환경보호부에, 해양경찰은 국가해양국과 공안부 공동산하에 있는 코스트가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국가해양대기청이라는 이제 노아가 이제 1970년대 신설돼 있고 여기는 이제 상무부 이제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행정 조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뭐 환경위성이라든지 수산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해양처, 그다음 기상이 또 같이 들어가 있고요. 해양대기연구처, 해양항공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산과 기후와 뭐 해양과 요 세 가지가 여기 같이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국가해양위원회가 현재 지금 있고요. 해운하고 항만은 이제 교통부 산하의 해사청 마라대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은 이제 여기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각 주 뭐 제가 그 전에 유학했던 워싱턴 주 같은 경우는 뭐 시애틀 워싱턴 주나 또 시애틀 항만청 또 그다음에 이제 타코마 같은 데들 뭐 시택 좀 합쳐가지고 있을 때는 그런 데서 이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체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예, 포트 오소리티 형태로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해양경찰은 이제 국토안전부의 코스트가드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양에너지 및 자원은 내무부 산하 해양에너지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영국입니다. 영국은 해양관리부라는 걸 2010년에 이제 설립함으로써 여러 정부 기관의 이제 산재한 해양관리 기능을 통합했고요. 여기에 이제 해양관리부가 이런 전담 조직으로서 이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상해양경비청 Maritime and Coast Guard Agency인데, 요건 원래는 이제 코스트 가드 에이전시하고
Marine Safety Agency를 이제 통합해 가지고 만든 것이고 교통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박의 안전규율, 선원, 선박 등록 업무, 그다음에 오염 뭐 등등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곽강을 받고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이제 프랑스입니다. 그래 마크론 대통령이 2020년 7월에 이제 해양부 창수를 발표했고, 코비드 19 극복을 위해서 해양 전략이 중요하고 해양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뭐 최근의 주장으로서 해양력을 강조한 그런 발언이고요. 21세기가 해양의 시대가 될 것이며 진보의 청색 도로로 나아가야 된다. 강하고 생태적이며 주권적이고 통합된 경제 건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세계 제2의 해양 강국으로서 해양 전략 강화를 통해 달성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요 이제 해양부의 주요 기능은 해양 부분 국내의 정부 정책 개발 및 집행입니다. 그래서 회사 운항, 안전, 교육, 선원, 요트 뭐 이런 거라든지 해안 공간 계획이라든지 또 수산 정책이라든지 또 영토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해양과 관계된 국가 정책 수행할 때 협력 활동을 해서 그 해양 에너지, 해양 보호 관련 정책, 또 식품 정책, 또 해양 연안 관광 정책 등등을 여기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관련 정책을 총괄해 가지고 총리의 위임하에 해양 관련 부처 간 위원회의 의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 관련 국가위원회 의장을 해양부 장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제 81년에 미테랑 정부에서 해양부 설립이 된 이후에 여기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91년에 10년 이후죠. 여러 부처의 기능이 분산됐다가 또 다시 95년에 총리 산하 해양 사무총장이 부족한 조정 역할을 하다가 2020년에 또 다시 이와 같은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일랜드는 이제 여기는 또 독특하게 통신과 해양을 또 같이 합쳐가지고요. 커뮤니케이션하고 머린하고 내추럴 리소스, 이 자연 자원하고 이걸 합쳐서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해양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해양산업 혁신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이제 수산 이제 강국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피셔리하고 코스털 어페어즈를 같이 합쳐가지고 수산 연안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산 양식업, 수산물 안전, 해상교통, 해상안전 같은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를 이제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양개발수산부를 99년에 설립했다가 해양수산부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총리급으로 해양투자조정부라는 게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인도네시아는 그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해양투자조정부라는 것은 이 부총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산하에 이제 에너지광물자원부, 공공사업주택부, 교통부, 환경산림부 여기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또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자조정부라는 부총리급이 있고 그 밑에 해양수산부라는 장관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007년에 이제 해양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이고 부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각 국의 이제 해양수산 행정조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얻는 시사점은 해양수산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다.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진화되고 발전돼 왔다. 그래서 그 특성, 그 나라의 이제 경제라든가 또는 국민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맞게 돼 있고 또 하나의 또 진화, 역사적 경로를 밟으면은 그 경로가 점점점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정부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성은 어떤 거냐? 우리나라 아까 말한 무역국가이고 또 반도국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운, 항만, 조선 등등의 국제무역이 중요하고 또 제조업국가이기 때문에 또 제조업을 진행하는 그런 행정조직으로서 만들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각 국가가 해양 행정에 대해서 통합 및 조정 기능을 하는 이 기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이런 이제 이 통합 부처라든가
또 통합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공정위의 과징금 문제를 둘러싸고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이제 그 조정위원회가 있었다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좀 불필요한 소모적인 그런 이제 그 분쟁을 벌인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이제 위원장을 대통령을 하는 부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런 이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의 시사점은 해양의 모든 분야가 기능할 총망라하는 조직은 없다. 아까 제가 앞에서 해양의 범위를 쭉 열거를 했는데 그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정부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중에서 우리한테 맞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 또는 역사적 경로를 밟아온 것들을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포함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또 해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정부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양만 넣는 게 아니고 이 해양 위의 기능 중에서 해양수산부가 또는 해양 조직이 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또 국민 후생에 유리하다면 이를 해양수산부에 포함하는 이제 그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요. 특히 물류 같은 것들을 지금 보면은 뭐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또 산업자원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부처에 이제 그 난립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의 해운 산업이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전부 다 이제 종합물류업에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해운업을 과거의 해운업을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면 이 해운업과 종합물류업이 같은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어떤 부서가 이것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이제 국제물류 기능을 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같은 데가 그런 물류를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제 생각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적 리더십, 행정적 리더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공간 대상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항상 이런 공간 대상 부처 또는 어떤 성을 대상으로 한 부처, 뭐 여성가족부죠. 이런 부처의 특징이 기능적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타 부처와의 관계가 이 중첩이 됩니다. 또 그다음 이 자체가 국가 아젠다로서 설정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의 어떤 그 확보 가능성, 또 정책의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쉽지 않고 타 부처하고의 갈등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이제 그 어떤 조직의 리더십이 이 조직의 성공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 해무청이라든 뭐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어떤 해양 종합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뭐 노력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김영삼 대통령 같은 분의 또 해양수산부를 만든다든지 또 초대 장관으로서 그 신상우 장관의 어떤 정치적 위상 이런 것들이 어떤 조직의 성공에 이제 핵심적 요인을 작용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해양수산부가 상당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최근 20, 30년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해양수산부에 대해서 그 지나온 역사와 이제 성과를 보고 한번 반성을 해보면요. 현재 정부조직법 제43조에는 해양 분야 담당 부처로 해양수산부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의 역사는 이제 분산과 통합의 반복이고 폐지와 부활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장 사무는 이제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 항만, 해양 환경으로 되어 있고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 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 개발, 해양안전심판 등등이 관장 사무입니다. 그리고 외청으로 그 해양경찰청을 두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해양경찰 업무와 오염 방지에 관한 사무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과 차장이 경찰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제 그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해양수산 행정 조직의 변화를 뭐 미 군정청부터 뭐 이게 사실은 뭐 조선 시대부터 쭉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미 군정청으로 끊어서 한번 살펴보면 1948년 상반기 때를 보면은 이 운수부가 있었고요.
이 운수부에 해사국이 있었는데 이 해사국의 업무를 타 부처로 이제 상당히 이관하면서 이 해사국이 업무가 이제 공동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원 및 선박 관련 행정은 해안경비대에 보냈고 계양장과 항내 단속 업무는 재무부의 세관국에 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별도 기구로 해상 운수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군이 대여한 전표선, 전시 표준선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전담 기관으로 만들고 여기서 이제 뭐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1948년 7월 17일 이제 정부조직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승만 정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제24조에 교통부 장관은 육은, 수은,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체제에서 각 부처로 분산된 해운 행정 업무를 교통부로 이제 일원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이제 그 미군정에서는 이제 분산된 것을 이승만 정부 들어서 교통부로 일원해서 그 해운국에서는 이제 해상운수의 업무를 이어받고 이때 이제 1950년에 이제 대한해운공사와 대한조선공사가 설립이 됩니다. 원래 이제 대한해운공사를 먼저 만들려고 한 건데 이어서 대한해운공사까지 뭐 이건 또 인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운업과 조선업이 교통부 해운국에서 일괄 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부 해운국에 조선과가 이제 신규로 설치돼서 지금까지 이제 조선 행정은 상공부에서 담당하던 것이 교통부로 이관되고 조선과가 신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운업과 조선업이 이제 같이 있게 되는 과정이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해무청이 폐지된 1961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는 요때까지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부터는 이 조선은 지금의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소위 이제 상공부 또는 산업부로 이제 넘어가서 서로 이제 이별 상태가 이제 계속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무청 업무가 각 부처로 분산 요때 이관되면서 그 조선업에 대한 관장 업무가 이제 상공부로 다시 이제 이관되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박정희 정부 들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게 이제 1952년에 해사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고 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위원장을 이제 신성모 씨를 이제 위원장을 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만들고 여기서 아마 이제 이 신성모 씨가 그 당시 이제 총리 그 대행도 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은 분이 이 대통령 자문기구를 맡으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이제 보액심판소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53년에 그 내무부 치안국 산해 해양경찰대를 설치하고 소위 이제 이승만 정부의 이제 평화선과 상당히 관계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1955년에 이제 교통부 외청으로 해무청이 설립됩니다. 그래서 이 해무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역사에서 해양 행정이 이제 일원화됐던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때 이제 수산과 조선 해운 항만공사 또 일반 항만 해양 경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교통부의 해운국, 상공부의 수산국, 내무부의 치안국 산하 해양 경찰대를 다 통합합니다. 그래서 회사 행정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기구가 이제 완비가 되고 있던 조직은 이제 수산국, 해운국, 시설국, 해양경비대, 그다음 각 지방 해무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러나 이제 1961년 10월 1일 날 이제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정치적 의미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평화선을 통한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주권적 차원에서 해무청을 통해서 이런 통합행정을 실시한 것이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일본에 대한 어떤 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한 이제 그런 보상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 매우 껄끄러운 이제 해무청을 해체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치적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이게 다시 또 해체의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 수산이 이제 농림수산부에 담당하다가 1966년에
수산청이 이제 설립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군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에. 근데 해운항만도 이제 항만의 관리 및 운영으로 해서 교통부에서 하다가 요것이 이제 그 항만의 계획 및 건설은 이제 건설부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원됐다가 1976년에 이제 항만청이 설립되고 77년 해운항만청이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단히 참 이제 우리 역사에 맞는 좀 DNA 자체가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제 IBRD의 이제 소위 이제 부산항 개발, 부산항 원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포트 오소리티를 하라는 거죠. 원래 이제 포트 오소리티라는 것은 이제 지방에서 중심이 돼야 하는 건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마인드라는 것은 이제 이런 지방 분권 마인드가 아니고 중앙 집권적인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포트 오소리티 개념은 설립이 굉장히 되기 힘들었고 그것이 이제 뭐 그 한국 이제 포트 오소리티가 아니고 이제 포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이제 그 정부 기구가 됐고 그 항만청에서 또 해운을 이 정부 조직법상 항만만 담당하는 것은 이건 또 너무나 작은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부에 이제 해운 업무를 떼와서 해운 항만청이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제도의 새로운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이렇게 이제 한국형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해양보전은 이제 환경부에 또 농림수산부 수산정책과 수산통계는 농림수산부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과학기술지 해양과학기술이 들어갔고 통상산업부에 이제 심해저 강물 해양자원개발, 건설교통 및 공유수면 매립관리, 상공부에 공업국 조성과, 내무부 치안국에 뭐 해양경비대 등등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많이 이제 들어왔죠. 많이 다 이제 해양수산부로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상공부에 공업국 조성과 같은 것들이 이제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뭐 그 중간 대통령을 좀 생략하고 이제 김영삼 정부로 좀 가면은 이때가 이제 그 소위 이제 뭐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해양수산부가 이제 설치가 된 해입니다. 2016년에 8월 8일 날 됐고 5월 31일 부산 간만부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해양산업부라는 것을 이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해양산업부라고 그 당시 발표한 걸로 기억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름이 이제 수산 쪽에서 반발에 의해서 이 과정도 뭐 굉장히 이제 수산의 어떤 그 소외, 해운항만청의 주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해양수산부가 수산과 해운항만이 굉장히 그 뒤에도 갈등과 알력, 반목을 보이는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근거들이 되는 것입니다. 13개 기관에서 분산 수행되던 기능을 통합해서 설치가 된 것이 이제 해양수산부고 다만 이제 아까 산업자원부의 조선 기능을 해양수산부에 포함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 성과는 뭐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 들어오면은 요때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존속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재한 회장님이 그 당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당초 이제 김대중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폐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폐지를 하고 이 업무를 이제 기획예산위원회 진념 그 당시 장관이 주도를 합니다. 주도를 함으로써 해양수산부를 이제 폐지하게 되려고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서 해양수산부를 살리게 되는데 그때 진념 장관이 이제 해양수산부에 내놓은 대안은 항만을 포트 오소리티를 통해 가지고 그 넘겨야 된다. 부산항 포트 오소리티, 부산항만공사 등등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지방해양청을 이제 동해, 서해, 남해 세 개 해양청으로 이제 통폐합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러나 뭐 그 뒤에 이제 뭐 일부는 지켜지고 일부는 안 지켜지는 이제 그런 역사적 경로를 밟습니다. 그런 이제 역사는 있었지만 뭐 대체로 좀 비슷한 뭐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노무현 정부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자체가 자신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사에 해운, 항만, 물류 등등의 표현이 무려 11번이 이제 등장할 정도로 이 해양수산으로서는 최대의 어떤 호기를 맞고 항만 개발도 이때 뭐 가장 활발하고 해양 정책이 뭐 가장 활발한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정말 해양수산부의 황금기를 구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황금기는 곧이어 이제 불행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취임사를 보면은 뭐 해운이나 항만이나 수산이나 물류나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기능 통합이라는 그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소위 이제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런 이제 육해공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배제하고 이제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내던 이제 쓸 때 이제 요때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육해공 물류가 이제 다시 다 통합됐을 때죠. 어떻게 보면 물류의 통합 차원에서는 상당히 뭐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뭐 현실은 좀 뭐 그러지를 못했다는 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부활을 하고 이제 뭐 이때 뭐 해양 영토과라든가 해양 레저과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이제 해양 정책실 산하에 뭐 해양산업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국제원양정책관, 또 해운물류국, 해사안전국, 항만국, 수산정책실에 뭐 수산정책관, 업장정책관, 어촌양정책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보면 이제 실 자체가 이 해양정책실의 국제은행정책관을 억지로 넣은 듯한 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든지 또는 이제 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철도라든가 항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것이 어떤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책, 그다음에 개발, 그다음에 유지보수까지가 한 곳에 있는 데 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국과 이 항만국이 또 분리가 되어 있음으로써 해운물류국의 이제 두 개과가 항만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항만물류기획과 등등이 있죠. 그다음 항만국에 이제 주로 이제 건설 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것도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앞에서 했던 것은 이제 표로 이제 한 거고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이제 보고서에서 이제 만든 것을 좀 이제 찾아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그 김인영 교수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시간을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1시간 8시 반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 15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좀 반성을 해보면 이제 행정의 범위가 이제 통합과 분산의 한 중간 단계에 있다. 좀 이제 어중간하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해양수산 가버넌스가 이제 통합과 분산의 역사를 펼쳐왔고 현행 가버넌스에는 이제 조선이라든가 해양 플랜트라든가 기후 등 또 물류 등등이 이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이제 부분적 통합 가버넌스다 이렇게 좀 부르고 있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완벽한 가버넌스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이제 소부처가 로 이제 고차가 됨에 따라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제 통상 이제 우리가 정부 부처라는 것은 이 공무원들의 이제 행태라는 것이 공익을 위한 행태도 있겠지만 미국의 어떤 행정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의 행태가 조직 확대, 재량권 확대, 예산 확대 등등의 이 확장적 추세를 보내오는 것이 뭐 대체로 그 확인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해양수산부가 이제 그런 면에서 확장이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소부처로서 또 그다음에 이제 부처 순위에서도 제일 뒤에 있는 부서로서 이 좀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 규모의 경제라는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좀 제가 요번 이제 비판적으로 좀 해양수산부의 이제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비판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뭐 그 비난한다 이렇게 보시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엔 해양법 이제 취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이 해양수산부 신설의 주요 논거라는 것은 이제 유엔 해양법 발효였죠. 그렇다면은 유엔 해양법과 관련된 해양 영토라든지 또 영토 개척, 또 심해저 자원 개발, 해양 환경과 수산의 융합 등등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이런 데서는 좀 만족할 만한 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북아 물류 중심이라든지 5대 해양 강국이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박그저 이명박 정부 때 그 폐지되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조금 혼란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해양수산부가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이 10년의 영향이 어떤 이제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어떤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자세에 상당히 좀 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선제적 선도적 해양수산 비전이 상실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세월호 사고라든가 한진해 파산 등을 통해서 국가해양 비전 실종이 이런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위상의 문제입니다. 위상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관해서 이제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해운은 해운대로, 항만은 항만대로, 수산은 수산대로 부분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비난이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해운, 항만, 조선, 금융, 산업 연계 정책이라든지 해양 환경과 수산 물류 연계 정책이라든지 또는 인문학, ICT, 환경, 안전, 보안 연계 정책 등등의 이런 이제 등이 좀 미흡하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라는 것이 이런 이제 해양수산부의 어떤 고립적인 그 위상에서 비롯된 측면도 일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뭐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청와대에 이제 그 해양비서관이 현재 없고 또 그다음에 이제 종합해양정책본부 같은 또 국가해양위원회 같은 이런 이제 위원회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정 기능도 부재함에 따라 여러 가지 해양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반성할 거는 이제 국민적 인식과 이제 지지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양 자체가 이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먼 곳에 있습니다. 또 시간적으로도 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이격성이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게 뭐 부산이라든가 뭐 여수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특정 지역에 좀 돼 있고 뭐 학교로도 뭐 한국해양대학이라든가 수산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이제 지우친 이와 같은 이제 문제가 이게 뭐 우리 나노 마이 비즈니스 우리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인식을 주게 되고 특히 뭐 한일어 업종에서 독도가 이제 중간 소역에 들어갔다든지 또 세월호 사고라든지 한진해운 사태 같은 것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말썽쟁이 분야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그들만의 잔치로 좀 인식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전문가와 일반인의 쌍방향 및 융복합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해양은 이제 고도의 전문가의 이제 세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없는데 특히 해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비행기라든지 철도라든지 뭐 자동차라는 것들은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선박을 상선을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해양 자체가 굉장히 전문가의 세계인데 이런 면에서 일반인이 이제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게 정치고 정치의 뜻에서 결국 행정과 예산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해양수산의 일반 국민의 목소리가 좀 잘 들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이고 또 이제 마하니즘을 넘어서는 이제 포스트 마하니즘의 철학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하니즘의 알프라드 마하니 에서는 시파워 해양력이죠.
이 해양력을 통한 나라가 이제 세계의 강자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지금도 중요한 의미입니다만은 이런 해상에서 시파워가 지금은 아까 이제 물류도 해양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해운이 지금은 이제 육지와 항공을 다 거쳐 있기 때문에, 또 ICT를 이제 통과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포스트 마니즘의 철학을 좀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관련 정부 조직과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강화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말씀드리면, 앞에 거하고 이제 좀 겹치게 되겠습니다만은, 해양 관련 핵심 정책은 이제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국가 아젠다로 추진해야 된다. 이게 한 부처가 아니면 결코 되지 않는 것이 해양수산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아니면 적어도 국무총리가 이제 주도하는 그런 해양수산위원회가 있어야지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책 자체도 해운, 항만, 조선, 금융, 산업 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 연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젠다라고 말씀드리고, 해양수산 비서관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현행 행정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분야를 좀 포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후와 조선과 물류인데요. 먼저 기후라는 것은 아까 미국의 노아도 기후와 해양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기후가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지만은 이 기상청의 의미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등이죠. 뭐 이건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저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 뭐 에너지 기후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뭐 자기 정부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다음에 해양 제조업과 서비스 일원에 있어 조선과 해운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현재 조선이 이제 뭐 제조업이라는 이유로 이제 통상산업자원부에서, 해운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같이 합치는 것이 좋다. 그건 지금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이 제조업과 이 서비스업이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뭐 정수기를 산다 할 때 이 정수기를 상품으로 사지만, 지금은 정수 서비스를 제공받는 렌탈 서비스가 된 것처럼 이 상품과 서비스가 지금 융합되고 있는 시대. 그리고 또 뭐 조선이라는 또 이런 어떤 그 수출 그 상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운한테는, 국내 해운한테는 이제 독이 돼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과 해운이 이제 악순환의 틀에 있어서 한국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이 수출해야 된다. 많이 수출하는 것은 다른 나라 해운업에 아주 싼 값에 좋은 선박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국내 해운에는 치명적인 독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의 틀인데, 이런 악순환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하는 이제 생각입니다. 또 이제 물류 산업이 지금 이제 굉장히 급성장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는 미국의 FOMC도 지금 예상치 못한 이런 어떤 그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장애가 지금 이 물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해운이라는 것이 단순 해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합 해운이고 종합 물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 일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해양수산 물류부라든지 이렇게 이것들이 이제 좀 나가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민적 지지의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나왔지만은 이 국민적 인식을 제고해서 위상을 제고해서 이 정책 및 기관의 계층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부산에 자주 내려가서 여러 가지 뭐 발표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만 끝날 게 아니고, 이 서울이라든지 도시에서 또 공익 광고에서 이 해양수산의 중요성이, 그래서 뭐 저번에 제가 한번 그전에 뭐 해운과 관련돼 가지고 뭐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하는 게 아니고 뭐 트랜스포티드 바이 코리아 한다든지, 한진 뭐 HMM이라든지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고, 좀 이제 다가 그 국민과 함께하는 또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거 뭐 잘 된 거죠. 뭐 김영춘 장관 때 한 사업인데 어촌 뉴딜 300 같은 거
이런 것들 통한다든지 또 이명박 정부의 중단된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또는 세계 물류 중심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언해야 된다. 또는 이제 항만공사 같은 것도 그 좀 이제 뭐 현재 항만 관리만 하고 있는데 다양한 해양 정책을 부여해서 이 오소리티하고 코퍼레이션의 기능을 좀 이원화를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지방의 역할이 이때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말들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 융복합화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선도적 역할입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해양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해양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고 인문학과 ICT 환경 안전 보안의 융복합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좀 해양수산에도 조금 이렇게 소프트한 그런 이야기들이 뭐 스토리텔링 기법이라든지 특히 제가 좀 말씀드린 것은 이 전문가와 일반인 국민 사이에 이 트랜슬레이터, 커뮤니케이터가 있어야 된다. 제가 이 과학 쪽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과학에는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아예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과학 기술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것과 일반 국민 사이에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굉장히 쉽게끔 그걸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해양 분야도 이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러나 이 전문성이 일반인에게 수용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어떤 정치라든지 행정 또는 예산에서 지지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터를 좀 육성하는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뭐 오늘 이런 모임들이 다 그런 뭐 저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2분 남았으니까요. 현재 약소부처에서 강대부처로 전환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려면 해양 행정의 위상과 범위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무역국가, 분단국가, IT 강국 등을 활용하는 해양 정부 조직이 필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뭐 이 포스트 마니즘 모델을 뭐 이렇게 용어는 개발은 했지만은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 내용을 아직 확보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좀 새로운 어떤 개념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또 그다음에 이제 가버먼트 모델에서 가버넌스 모델로 좀 바뀌어가지고 지방이라든지 포트 커뮤니티라든지 어촌, 도서, 해양과학 커뮤니티, 해양 저널리즘 또는 국회 해양족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유엔의 또 IMO 지금 사무총장도 지금 이제 임기택 총장이 하고 계시니까 또 RFM이라는 또 지역 수산관리기구 등의 주도 역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